반갑습니다. 석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 약간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대 정원 확대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1학년부터 2학년 학생들은 물론 올해 의대를 지원할 학생들은 면접 대비를 위해서라도 한번 본 영상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우수한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은 물론 타 국가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저렴한 진료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주체는 의사와 환자 두 부류가 아니라 총 세 부류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픈 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치료하는 의사, 세 번째는 진료의 비용을 조율하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에게 매달 의료보험료를 내며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진료 과정을 마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 비용 플러스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수가 비용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 수가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조금 있을 텐데 이 수가란 개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국가가 산정한 가격을 의미를 해요. 일종의 의료 및 진료 비용 상한 기준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국내에서는 어떤 병원을 가든 감기와 같은 대중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일정하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균일한 의료 서비스 형성을 위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 의료보험 도움 없이 환자가 질병 및 질환의 심각도에 따라서 알아서 진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복지적 성질을 갖고 있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이 된 것일 뿐더러 국민건강보험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질병 및 질환의 치료에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진료 비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은 질병 및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혼자서 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 하나만 진료받고 약을 먹으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국가 측에서 진료비의 일부분을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이 국민건강보험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제 수준에 따라서 진료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의료 진료의 포괄성을 넓힌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복지적 개념으로 돈이 있든 없든 아프면 진료 정도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복지적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건강보험이 왜 항상 시끄러운 이슈가 되냐 이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일정 비용을 매달 저축을 해놓는 시스템이에요.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돈을 갖고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리스크 대비용으로 매달 조금씩 분할을 해서 보험금을 납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이 보험금을 되돌려받는 형식인데 이것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해보면 급작스러운 사고, 질병이나 질환이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사람, 국민들은 보험사, 국민건강보험에 매달 보험료, 의료보험료를 저축을 해놓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돈도 없는데 의료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은 정말 허울뿐인 말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이 보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다르게 특이한 점은 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100% 자동 가입이 돼요.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는 안 된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보험료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기 전에 이미 회사 차원에서 여러분의 의료보험료를 미리 징수를 해서 국가에 내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의 기호나 아니면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보험의 가입 여부를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혹은 필요성에 따라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국민 전체를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서 대규모의 재원을 마련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의 기초적인 구동 모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이 엄청 튼튼하겠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책임지는 질병 및 질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국민건강보험에 축적된 재원은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인데 옛날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질병과 질환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져 왔습니다. 자, 2019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이 제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완전히 소진되게 돼요. 2024년부터는 지금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해대길래 의료보험 재원이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국민건강보험 측에서 재원을 횡령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빠르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10명의 감기 환자보다는 1명의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에이즈가 국민건강보험의 책임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그 이전보다 재원이 훨씬 빠르게 소진되게 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항목으로 들어온 에이즈 치료에만 2016년 기준 921억 원이라는 세금이 지출이 되었어요.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져야 하는 질병의 범위는 에이즈 이외에도 너무나도 빠르게 넓어져 왔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넓어지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도해야 되는 복지 정책인 것은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 아래에서는 확대 규모가 재정 규모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점이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할 텐데 이유랄 것은 딱히 없어요. 세금을 늘리는 증세 없이 복지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모든 역사의 모든 국가에서 언제나 나왔던 달콤한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죄밖에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요. 물론 복지 혜택 증가에 필요한 증세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는 정치인이 이게 복지 혜택을 늘리긴 늘릴 건데 그럴 거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당연히 호감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증세에 대한 개념을 굳이 인지를 시키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증세에 대한 관념이 없이 당연하게도 복지정책의 확대에 환호하고 동의를 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오히려 복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의료보험 급여 항목의 범위는 꾸준히 넓어져 왔는데, 임계점인 최근에 들어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보험 가능 질병의 범위는 넓어졌는데 정작 지급할 수 있는 보험료는 줄어든 현실이죠.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우 성장이 둔화되고 인구 고령화 및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재원의 규모 역시 축소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을 기준으로 정말 말 그대로 보험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속소정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증세 없이 국가가 의료보험의 존속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바로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허리띠 꽉 졸라매고 조금 더 아끼면서 살자는 거죠. 의사들이 이번에 화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서 화가 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 아낄 수 있는 비용,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 정책으로 운용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의사들의 의료 노동 비용을 당연히 포함시켜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까 위에서 수가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 수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가가 정해진 서비스를 우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고 부르고,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감기처럼 진료나 시술의 방향성이 일원화되어 있고 소모 비용을 책정하기 쉬운 질병들은 대부분 급여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과 같이 위험도가 조금 높거나 아니면 국가 재정으로 책임을 져주기 어려운 질환들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수가 가격이 의료 및 진료 행위를 하는 데에 소모되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보험 항목인 A질병을 치료하는데 1,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의사는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를 합쳐서 1,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의사들도 먹고 사니까. 이것은 수익 추구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원가 보존이 얼마나 되냐 마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내는 진료비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를 합쳐서 진료 소모 비용인 1,000원을 넘지를 못한다면 의사는 물론 의사를 데리고 있는 병원 역시 당연하게도 적자를 보게 돼요. 진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병원도 표현 그대로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의료 서비스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안 나오니까 대충 환자를 보게 되겠죠. 에이, 그래도 국가가 의사들한테 진료비도 제대로 안 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미 중증 외상 환자들이 주로 가는 권역 외상 센터에서는 환자 한 명당 251만 원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심각한 외상을 당한 환자이기 때문에 진료와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의료 수가만으로는 이 비용을 충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병원은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의료 시스템에는 원가 보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 대비 환자가 내는 진료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의 의료 수가 비용의 비율을 계산한 지표예요. 위급한 환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응급실의 경우 평균적으로 68%라는 원가
원가 보존율을 갖고 있는데 응급실 방문 환자를 처치하는 데에 100원이 필요하다면 진료 비용과 수가 비용만으로는 68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빈 32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바로 의료수가 이외의 항목들인 입원 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 그리고 장례식장 서비스 이용 등의 항목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보유한 의료 기술로만은 병원의 운영조차 어려운 비정상적인 수가 비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 및 진료 행위 이외의 부가적인 요소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의사가 여러모로 어려운 건 이제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의대 정원 확충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과 계열에는 수많은 전공들이 있어요. 인기가 높은 전공도 있는 반면에 의대생들 대부분이 기피하는 외과와 같은 기피 전공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의학 계열 전공들인데 왜 어떤 학과는 기피하고 어떤 학과는 선호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여러 의미로 원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피도가 가장 높은 외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과 의사의 경우 진료 특성상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노동법 자체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한 번만 해도 수십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이라는 개정근로기준법에서도 특례 업종으로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외과 의사들은 이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외과 의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너네는 하도 빡세서 어쩔 수 없으니까 노동법이고 뭐고 그냥 계속해서 일만 해라 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것과도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의료 과실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공이 외과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심각한 환자들이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환자가 죽으면 높은 확률로 유족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요.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수십 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소송을 당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니까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가 비용. 일을 해도 일하는 만큼의 대가, 그것도 심지어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대가조차 주지 않은 채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 같은 열정만 요구를 해대니까 기피과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많은 의학 전공들 중에 몇몇 전공들은 이미 준 교수급인 전문의들이 멸종한 상황이에요. 일반의,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순서로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전문성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국가에서조차 제대로 된 취급을 안 해주니까 아무도 전문성을 높이려 하고 있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수가 비용이 너무 낮아서 본전도 못 채운다. 병원 단위로도 문제지만 전공 단위로도 이런 구분이 심해지고 있다. 외과 계열의 경우 특히 심각하고 아무도 기피 전공으로 진입하려 하지를 않아서 외과 계열과 같은 특정 전공 의료 인력 부족으로 관련 질환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국가에서 의료 수가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스펙트럼을 한번 화끈하게 손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슬슬 들 텐데 현재 정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한일합시고 제시한 정책들에는 그럴 의도가 전혀 관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입시를 앞둔 여러분들한테 주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은 이 2가지입니다.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려서 총 4,000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과 지역 단위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 지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수가 비용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수가보다는 의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의사 정원을 늘리면 기피 전공이나 인기 전공이나 고루고루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관점이 정책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양성해낸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원가 보존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의료수가 비용을 높이지 않는다면 새롭게 양성된 의사들은 당연히 기피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왔는데 뭐하러 고생길이 훤한 곳으로 가. 석소장이라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이라 해도 여러분의 의대에 진학시키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진 않습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힘든 만큼 돈도 못 버니까. 본질적인 수가 비용 문제 해결 의사 없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단순히 석소장만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의사 말고 간호사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꾸준히 주창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뜬금없이 간호대학 증원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지금 의대 증원 정책과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막연하게 인원 늘리면 인력난 좀 해소되겠지, 인력난이 해소가 되면 근무 환경도 알아서 개선되겠지의 논리 구조로 접근을 했었는데 결과는 처절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안 그래도 낮은 수가 비용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인데 간호사들을 더 채용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결과적으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증원을 늘려봤자 어차피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듯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한 정책이 바로 지역단위 공공의대 설립 방안입니다. 공공의대란 지역단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공공적 목적을 가진 의대로서 이 공공의대 졸업자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대신에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와 필수 분야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돼요. 일종의 국가사관 공공의사와 같은 느낌인데 현재에는 서남대가 폐교당했던 전라남도 지역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의대 역시 의료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아요. 지역 단위에서 차이가 나는 의료 불균형은 물론 기피과들의 부족한 인력 보충 문제 역시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실적인 면모를 고려하면 의료 시스템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꾸준히 증대시키는 방식의 접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복지 정책, 이하 문케어라고 할게요. 이 문케어의 기본 골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급여 항목의 범위를 늘리는 것인데, 이 보험급여 항목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보험 분야에 있는 질병을 보험급여 범위 안으로 끌고 와야 돼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즈가 그렇게 들어온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국가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까 분명히 2019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 의료 재정에 거의 다 파탄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더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말이 좀 안 되는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정부의 첫 번째 정책에 따라서 의대 정원이 추가가 되면은 당연히 의사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 의사한테 진료 비용을 어떻게 주냐?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할 비용이 또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안 그래도 말라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에 증원 의사 수가 비용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험급여 항목도 확대가 된다? 결과는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폭발을 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 핵폭탄 사진처럼 파산을 하거나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용하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자체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 시스템 자체를 파산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의 수혜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임을 감안을 하면은 이 상승하는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부담감을 출생률 저하를 직접적으로 마주한 여러분 세대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의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진행하는 배경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간단하게 의사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칼을 대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의미 없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정부에 의사들이 모여서 단체로 항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는데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화가 아주 단단히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석 소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케어의 의료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면접 질문은 출제될 가능성이 적어요. 대인 면접에서는 정치적 견해를 묻는 질문은 거의 평가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평가 요소로 활용했을 시 굉장한 잡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정치적인 요소라고 보기에는 시스템적 요소이긴 한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대학 측에서도 출제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이슈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 국내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식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이야기를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비록 여러분이 고등학생일지라도 의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의료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 이슈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석 소장이 미리 추천을 드립니다. 석 소장도 사실 이게 이슈화 되기 전에 컨텐츠로 제작을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메이저 리서치는 총 10명의 의학계열 디렉터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학계열만 계신 게 아니라 약학, 한의학, 한의학학 이런 디렉터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말을 약간 아끼는 분위기예요.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몇몇 디렉터님들의 견해를 다룬 칼럼을 추가적으로 석 소장이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꾸준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조금 길었는데 집중해서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